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영을 보면 하루하루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울고 싶어라.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 30%대 박스권, 35% 안팎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달째 되고요. 윤석열 후보가 24%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4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진단이 있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재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그냥 사과하고 사죄한다고 다니지만 그런 것들의 설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유권자 정치 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라는 이런 조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GI,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시당 의뢰로 남녀 유권자 2,500명을 여론조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4050 세대, 2030 세대만 별도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40%를 이재명 후보가 돌파하지 못하는 원인, 이거는 2030,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 이대남이라고 우리가, 그건 20대 남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빠진다. 이런 걸 지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이대녀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닷페이스인가요? 하는 뭐 그런 페미니즘 뭐 유튜브 이런 데도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아니냐, 또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보고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20대 남성이 주도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 2대남 드라이브는 있는데 2대녀의 역풍은 없더라. 이렇게 보면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드라이브를 했던 2대남 위주의 정책적 방향, 이게 결국 옳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전략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뭐 하여튼 이런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 보고서에 보면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 바람이 거의 일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4050 남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안티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표심을 잡겠다고 페미니즘 쪽으로 그 경사가 되면 오히려 다른 데에서 더 많은 걸 잃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보고서가 있고, 그래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보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서울시의 민심이 더 안 좋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이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다. 아마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받았겠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뭐 큰절을 하고 다니고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힘 정부로 바꿔야 된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습니다. 뭐 한 40대 후반, 40%대 후반 이런 적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50%를 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으로 비롯되는, 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로 비롯되는 일종의 어떤 검찰권에 대한 탄압, 그 다음에 자기 세력에 대한 어떤 수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겹쳐서 결국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해 놓은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비판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니 무슨 이게 대통령 부인 뽑는 선거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의 선거 캠페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무슨 유튜브 뭐 기자인지 뭐 기사인지 하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이 뭐 7시간 45분인가요? 뭐 녹음하고 뭐 거기에서 뭐 무슨 내가 뭐 도우산이 아니니 그런 거나 틀어대고 거기에다 공격하고, 아니 우리 국민들 중에 그 뭐 어디 가서 점 한두 번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7시간 45분 내용을 보면요, 김건희 씨가 나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럼 왜 그 부분에는 주목 안 합니까?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내용을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는 것이지, 왜 그 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뭐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자, 뭐 무슨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무슨 뭐 점쟁이한테 뭘 어쩌고, 이게 먹힐 것 같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김건희 씨가 나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속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기가 세기 때문이다. 자기가 웬만한 도사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녹음한 그 뭐 기자인지 기사인지 하는 그 사람한테 당신 내가 상을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그 말을 그대로 빌리면 김건희 씨는 뭐 거의 도사반열 내지는 도사를 뛰어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 굿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럼 그건 빼고, 아, 이 사람은 완전히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저는 뭐 그 내용 중에 뭐 일부 미투 등 이런데 좀 그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서 김건희 씨만 집중 공격해야 되는 대선 선거운동,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더라. 벌써 일주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어제 성남 그 상대원 시장을 찾아가서 한 30분 정도 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다. 아버지는 청소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이 건물 공중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20원을 받았다. 시장이 됐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님에게 이재명을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을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뜻대로 하세요 해도 됐겠지만 결말이 두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 저자가 장영하 변호사죠. 이 사람이 쓴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님 얘기했죠. 이거는요 2012년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정신병원에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랬을 때 강제 입원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그 형님이 반발하고 형님이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정상이라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런데 2012년부터 동생인 성남시장이 하도 형을 잡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형이 그때부터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2년쯤 지난 뒤가 되니까 진짜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4년에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재명 시장이 멀쩡한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2년간 그 동생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시달려온 형이 진짜 정신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넣었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막 섞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법원이 굿바이 이재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2년에 그 형인 이재선 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바로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정의 개입이 아니고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실제 그때 올린 글을 보면 유동규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유동규 저 무슨 한양대 음대 나와서 어디 뭐 리모델링 사업장 이런 데 가서 삐끼 본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삐끼 노릇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슨 기획본부장으로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재명은 주변에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시죠. 그 얘기가 맞았죠. 그때 형 얘기가 맞습니다. 2012년 얘기입니다. 그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그 형님 돌아가셨다고 형수는 살아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욕설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욕설을 하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박인복 씨 주장대로 다른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패널들 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와서 앵무새처럼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 가지의 주장이 맞서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도 결론이 안 날 겁니다. 이재명 주장과 형수인 박인복 씨 주장이 엇갈리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2012년에 그 이재명 시장의 형인 그 이재선 씨는 정신 상태가 멀쩡했다. 그거는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지지율 답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만 지금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7인회. 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해도 일체 공직을 맡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김영진 사무총장 공직이 아니라 저런 거죠.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997년에 DJ가 약간 어려운 국면에 처하니까 동교동계, 권노갑, 한화갑, 남궁진 뭐 이런 사람들이 동교동계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 전혀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J 취임하자마자 한화갑 원내 총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때 원내 총무는 총재가 임명하는 겁니다. 남궁진 의원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됐고요. 그 후에 뭐 2001년인가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됐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삼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이 사람들이 실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철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정철 임명직에 가지 않았죠. 이호철도 임명직에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좀 미지수지만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임명직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쳤습니다. 그래서 임명직에 못 간 거죠. 그 다음에 전해철 잘 아시지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출직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재물만 되고 있다 지금. 지지율 답보를 탈출하기 위한 재물인 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눈물, 그 눈물의 진실성,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그 진실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동안의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조폭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밝혀온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핵심 지지자들 외에는 이재명 후보를 믿을 수 없는 후보다. 서울대 동창회보의 일면에 보면 어느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더군요. 거짓말쟁이와 기회주의자.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 윤석열 후보는 기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썼더군요. 거기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저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외에 일반적인 국민들의 다수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 그걸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자기 핵심 지지층 외에는 전혀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니 이런 거 계속 하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근데 물론 그거에는 해법이 없죠. 왜냐면 이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문제지만 이 선거 대통령 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지금 하자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물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는 또 누가 재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는 586 용태론이 나옵니다. 586이라고 하면 지금 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의 주류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주류를 싹 쳐야 되는데, 그래서 586 용태론을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이 띄우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결별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재물이 되고 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부족함, 어찌 보면 본인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딱 일정한 천정에 다다르자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재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일에는 뭐 자기 직접 관할하에 있으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586 용태론 같은 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 민주당 지지자라 할지라도 글쎄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모르지만 그냥 단순한 재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같은 그 기자를 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남 탓 내지는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할 민주당 지지자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글쎄 뭐 제가 이재명 후보라도 사실 뭐 딱히 다른 돌파구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같이 재물을 삼는 듯한 이런 전략은 이거는 해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86 용태론에 대한 당내외의 갈등도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 후보는 정말 울고 싶은 대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